우주로 가는 독서 스텔라 이슬. 팽숙. 얌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읽을 책은 문유석 작가님의 최소한의 선의입니다. 네, 책 소개해드릴게요. 법학적 관점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해야 하는 가치들이 무엇인지 짚어보는 인문학 책입니다. 저성장 팬데믹 시대에 건강한 가치 판단과 공존을 위한 타협점은 무엇일까? 라고 저자가 나름대로 질문을 던지고 여기에 대해서 헌법 개념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유석 작가는요, 1997년부터 2020년까지 판사로 일을 하다가 전업작가로 전향을 한 분이에요. 네. 판사 출신이다 보니 판사로 재판을 하면서 겪었던 경험들, 느낌을 바탕으로 책을 쓰고 있고요. 네. 지은 책으로는 유명한 개인주의자 선언, 미스 함무라비 판사 유감 등이 있습니다. 네. 좋다. 자, 미스 함무라비는 드라마까지 제작이 됐던 네. 최근에 악마 판사? 네. 지성 나온 드라마 맞아. 대본도 대본을 집필하시고. 책 중간중간에도 본인이 드라마 작가라고 표현하시더라고. 그래서 문체가 중간에 바뀐 건지 개인주의자 선언 읽었을 때는 판사 시절 경험했던 거를 배경으로 설명을 할 때 진중하고 진지한 문체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읽은 최소한의 선의는 가벼운 농담식의 얘기나 유머도 정도로? 많지 않았어요? 유머가 있었나? 근데 저는 전에 책은 에세이여서 그냥 술술술 읽혔는데 이번 책은 법학적 지식을 전달해 주시려고 하신 것 같고 재판 판례를 차용해오는 케이스가 많아서 좀 딱딱해진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졸리기도 했어요. 항상 졸렸는데 이번 책만 졸렸던 것처럼. 그래도 법학적 지식이나 헌법 내용 같은 거를 그냥 정말 법문을 읽었을 때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좀 쉽게 풀어서 맞아. 준 거는 맞아, 저는 맞아. 잘 이해가 됐습니다. 뭔가 법학과 교양 수업 들었던 느낌? 네. 네. 이제 제가 말합니다. 올해 세 번째 책이잖아. 올해 음. 세 번째 책인데 첫 네. 번째 언론, 두 번째 과학, 세 번째 법이라는 키워드를 다룬다. 굉장히 의미가 있다 우리에게. 정말 분야를 넘나드는. 그렇지 우리 않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우리 자화자찬하고 이제 그룹으로 JJ. JC. 그룹 JJ. 우리 팀을 JJ 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2주 만에 계속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린다. 그쵸. 과학에서 이렇게 과학을 큰- 2주간 미친 듯이 파다가 그렇지. 초전도체 뭐 이런 거 얘기하다가 지금 점프했죠. 갑자기 헌법 10조, 12조 이런 거 얘기해야 되거든 맞아 이제. 맞아. 인문학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고 스스로도 이 다음 책은 또 바로 역사야. 카테고리가. 그래서 계속 올해 22년의 독서 스텔라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맞아요. 다채로운 주제로 찾아뵙겠다.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그러니 주변에 추천과 소개 좀 해주세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추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올해 진짜 목숨 걸고 합니다. 네. 자, 문윤석 작가님의 이번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부로 구성되어 있고 언제나처럼 순서대로 1부부터 살펴볼게요. 네. 1부 인간은 존엄하긴 한가? 좋다. 이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1부를 들어갑니다. 1부는 인간 존엄성 개념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음. 존엄성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역사를 살펴보기도 하고 존엄성이 훼손된 사례들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좋다. 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개념은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특히 독일 헌법에서 독일 기본법 제1조 1항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생기면서 이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개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사실 이 첫 번째 큰 제목이 인간은 존엄하긴 한가에서 그러네 존엄하다라는 걸 누가 정했지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던? 인간의 존엄성이 어디서 왔지? 어, 이거요? 그러니까 평소에 생각해보지 않을 만한 주제지 정말.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삶을 살아내면서. 네. 32페이지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의 내용을 읽는데 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그래서 정리하면 인간의 존엄성이 우리나라 헌법에서 규정하는 의미로는 최고의 헌법적 가치이자 헌법과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까지 강조하고 중요성을 띈다는 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법에도 위아래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해요. 네. 모든 법이 균등한 레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게 최상위에 존재하고 시작이 된다라는 개념. 여기 책 1부에서 특히 몇 번에 걸쳐서 강조하지만 법에도 그레이드가 있다.
그러니까 헌법이 가장 높은 가치 혹은 우선순위가 먼저이고 그 아래 조례나 도덕적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따라온다는 거지. 그래서 민법의 개념보다도 훨씬 헌법의 가치가 강하고 그것이 훨씬 더 우선한다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 몇 가지 들어줍니다. 네. 그래서 이 책 전체 1부에서 4부까지를 읽어내는 데 있어서 1부에서 이런 헌법적인 개념과 가치들을 정리해주고 정의해주는 게 길잡이라고 해야 될까? 네. 책을 읽어내는 데 있어서 그런 그러니까 부분이 베이스를 좋더라고. 1부에서 싹 정리를 해주니까 2, 3, 4부를 읽을 때 그 베이스를 안고 읽을 수 있죠. 네. 음. 안고 읽을 수 있다. 가지고. 안고. 굉장히 따뜻하네. 멘트가 따뜻하죠, 멘트가. 안고 안았어. 왜냐면은 이 책에서도 따뜻함을 강조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난 한번 동의하지 못했어.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볼 수 있지. 차가워. 그치. 근데 나는 오빠가 동의를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 읽으면서. 왜? 그냥 오빠가 싫어하는 그런 나 워딩들이 좋아해. 많다고 생각해서. 나 좋아해. 특히 이제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뒷부분에.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 어.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맞아. 나는 이분 좋아해,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죄도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좋아. 야, 내가 무슨 말? 야, 내가 이 사람도 싫어해라고 한 적이 없잖아. 사람은 미워할 수 없지.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른데 그래. 이 저자의 다름을 생각과 존중하고. 다를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다는 거지. 오, 얘를 잘해. 근데 이 작가님 되게 응? 따뜻하시더라고. 되게 항상. 대게가 왜 이렇게 많아? 또 시작이야. 2022년부터. 되게병. 뭔가 또 되게 토닥토닥하면서 잘 지내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계속 이야기할게요. 느낌이었어? 결이 있긴 하죠. 네. 있어. 이성주의, 합리주의 다 좋은데 인간한테는 어쨌든 감정이란 게 있기 때문에 이걸 배제하면 안 된다 이런 걸 강조하는 장도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그래서 1부에서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헌법이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약속 그리고 역사적으로 오래된 약속 그래서 바꾸기 어려운 약속 그래서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한 계약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의 값은 국민으로 쓰여 있다.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맞아. 왜요? 아니. 저 이거 안 볼래. 야, 미안한데 이거라니. 사람한테 이거라니. 아니, 이 얘기를 한번 모임에서 우리가 사전에 했었는데 네. 이 헌법이 규정하는 의미 지금 냠냠이가 얘기해 준 것처럼 해서 그러니까 내가 실제 이 헌법의 내용에 동의하고 같이 만들었냐 그 구성원으로서 그래, 그건 맞아. 아니었다는 그래, 거지. 맞아. 그러니까 내 조상이 옛날부터 만들고 오래됐죠. 내 아버지 세대가 만들었던 거라면 최소 아무리 가깝더라도 과연 그 의미에 내가 같이 동의했고 동의할 수 있느냐 또 현재 시대를 계속 반영하고 있느냐라는 맞아. 거지. 그런 질문이 나왔었어. 그래서 현재 시대를 반영하는 거를 국회의원들이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는 책에 나와 있어. 개별 법들로 다양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헌법이 왜 헌법이냐면 변하지 않으니까 헌법인 거잖아요. 변할 수는 있지. 개헌을 통해서. 그게 어려워. 이게 절대불명의 진리는 아니니까. 근데 그런 건 있더라. 내가 책에서 진짜 재밌게 본 건 23페이지에 헌법 개정의 한계가 있대.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정 당시의 국민적 합의상, 즉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체성을 구성하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개정은 불가능하대. 그러니까 어떤 되고. 것이든 간에 다 개정할 수 있어. 국민 동의에 의해서. 왜냐하면 하지만 이 국가 체제 자체는 헌법의 의미상 개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나 봐. 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지? 이 내용 몰랐어. 맞아. 국가 존립 자체의 기본은 절대로 바꿀 수 없다. 국가의 정체성이겠지. 존립보다는. 정체성. 그래서 여기 써있는 부연 설명이 조선왕조 코스튬의 팬이어서 군주국 부활을 꿈꾸는 덕후라면 아무리 많은 동호인을 모아도 헌법 개정으로는 불가능하니까 혁명의 꿈 깨라 라고 저자가 설명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의미는 우리가 일반인으로서는 생각해보지도 못할 뿐더러 그쵸. 모르지 이런 개념을. 나라를 다시 건립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이제 법을 정도는 다시 해야 만들어야 되는 건데 우리 헌법의 의미상 헌법 개정의 한계라는 게 있다는 거. 이런 개념을 처음 봤다. 인간은 왜 존엄한가의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를 좋아. 하자면 저는 기억에 남았던 부분이 40페이지에 보면은 칸트는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를 이성에 의한 인도되는 도덕적 자율성에 두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독자적으로 양심에 따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존재이므로 그 자체만으로도 목적으로서의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양심적인 도덕적 자율성이 있는 존재인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가치 있다. 존엄성이 있다. 근데 그러면 이 구문을 읽었을 때 제가 의아하다고 들었던 게 만약에 개가 양심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있을 수 있지. 동족은 먹지 않고 뭐 예를 들어 음식이 있으면 그거를 자기 자식에게 준다거나 남의 계집에 있는 음식은 가져가지 않고 내 집에 있는 것만 먹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양심이라는 게 있고 생각이라는 게 있는 존재인데 그 자체로도 그럼 존엄성이 있다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게 43페이지에 이어진다.
공교롭게도 이걸 우리가 지금 짜고 얘기하는 게 아닌데도 뭐냐 43페이지에 동물에게도 자의식이 있지 않냐는 연구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대. 그래서 예를 들면 오랑우탄이나 돌고래, 코끼리 등은 여러 가지 실험들, 특히 거울 실험을 통과했대. 거울 실험이라는 걸 통과했고,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자의식, 이타성과 같은 인간이 지닌 독보적인 것으로 여겼던 특성을 공유하는 일부 동물 종들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비인간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대. 이게 힘을 얻고 있다는 건 그 베이스가 법조계겠지. 법조계에서 오랑우탄, 돌고래, 코끼리 같은 비인간 인격체로 존중해야 하는 대상들을 어느 정도 연구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방금 팽숙이가 말해준 거에 결이 좀 이어지는 것 같아. 네. 맞아. 그래서 우리는 어째 이것도 전혀. 맞아. 어. 그러니까 스스로 야, 이러다가 자기 결정권이 있다. 내가 오랑우탄하고 지금 거래할 수도 있어 나중에. 아니 법정에 같이 설 수도 있. 오랑우탄의 존엄성을 해쳤다고 그렇지. 하는 거지. 이거야. 동물농장. 그 얘기가 42페이지야. 왜 이렇게 거짓말처럼 이어지는 건 뭐야? 내가 이 얘기 하려고 내가 지금 그러네. 신경 쳐놨는데. 네. 자, 우리 각자 다른 얘기지만 네. 뭐냐? 작년에 녹음했던, 작년에 방송에 그쵸, 올렸던 작년이죠.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나오는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는 말처럼 최고 존엄이란 말은 코미디다. 라고 정의하시는 부분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존엄이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인간 존엄성. 그죠. 존엄이란 의미가 비교급이나 최상급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누가 더 존엄해, 맞아. 누가 덜 존엄해 이런 건 없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도 또 딜레마가 그 존엄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동등하게 평등하게 제시되지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않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책인지 모르겠는데 나랑 이재용 부회장 님에 대해서 같이 비행기에서 하나밖에 낙하산이 없다. 그랬더니 팽숙이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누굴 선택했다? 낙하산을 써야 될 사람? 부회장님. 어? 부회장님. 뭐 본인 굉장히 친한가 봐. 약간 목소리가 부회장님. 다정한데.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뭐 존엄성과 이걸 연결해서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중을 따지는 부분 따지더라고 팽숙이가. 음. 나는 둘 다 쓰지 말자고 할 테야. 그 이야기를 다시 화두에 올린다. 아. 둘 중에 한 명만 쓸 수 있으니까 둘 다 쓰지 맙시다. 둘이 가위바위보 해야죠. 그러면 서운하잖아. 낙하산 메고 있는 동안 너무 서운할 거 아니야, 진 사람이. 오빠는 키 작으니까. 의자 키가 작아. 그리고 키가 크고 작으면 사람의 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 돼. 나 그때 웃은 거 너 지금 아닌데? 그것 때문에 웃는 거 아니야? 아니요. 난 아닌데? 저는 울었잖아요. 맞아. 울었어. 웃지 않았어. 이번 대선 후보 중 누군가가 잘한다로 구호를 삼는다면 맞아. 키가 잘한다. 제가 또 그러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튼.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얘기를 해본다. 네. 존엄성에 대해서까지. 맞아. 네. 책에서 다 다루고 있어. 네. 신기하게. 인간의 존엄성이란 키워드를 두고 이것도 존엄할까? 맞아. 이것도 존엄한 게 맞나? 여러 가지 사례를 나열하는 거죠. 여기에 소시오패스는 그럼 어떤가? 얘는 양심이 없고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졌는데 인간의 존엄성의 범죄에 들어가는 건가? 맞아. 이런 것도 알려주고 있고. 네. 그리고 둘이 이제 이 책이 좀 따뜻한 문장으로 쓰여졌다. 라고 했던 거에서 약간의 이제 다른 의견을 좀 제시하면 46페이지. 우리나라에서는 자가격리 중인 가족을 위해 담당 공무원은 햇반, 김, 참치캔이 든 상자를 두고 가고 이웃 부부는 맥주에 치킨을, 그 따님의 친구는 붕어빵과 계란빵을 종류별로 사서는 현관 문고리에 걸어 놓았다고 한다. 그러니까 격리되었던 이는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따스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회상한다. 이 내용. 나는 조금 생각이 다르다. 실제로 이 작가님과 내가 사는 현실이 달라서일 수는 있는데 내 주변에 이제 직장 생활하는 30대 친구들 중에 누군가 코로나가 확진됐다라는 이야기가 돌았을 때 그 친구를 보는 회사에서의 시선, 조직에서의 시선, 주변 친구들의 시선, 가족들의 시선이 네. 여기 나온 것만큼 따뜻하진 않았거든. 난 전혀. 현실적으로 난 그렇게 느꼈어. 네, 저도요. 음. 이거는 특히나 사실 겪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음. 얼마든지 지금 워낙 그러니까 확진자가 이미 많으니까. 확진자가 현재 녹음 시점으로 한 60만 명이 아마 넘었을 거 우리나라.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바이러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조직에서 회사에서 이게 걸리면 굉장히 피해주는 대상. 그렇죠. 이제 폐를 끼친 사람, 뭐 어디 가서 놀다가 걸렸겠네. 라고 볼 수 있는 시선이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죠. 모두 다 이렇게 상냥하고 따스한 건 아니고 오히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같이 격리당하는 피해 보는 거 아니야? 자신의 피해를 먼저 생각하지. 이 친구가 자가격리하면서 힘들겠다 하면서 붕어빵을 걸어주고 가는 호의는 사실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나는 조금 힘들다고 보는데 네. 이렇게 쓰여서 이 책이 오래 남을 거 아니야. 10년, 20년 뒤에, 30년 뒤에 후손들이나 후배 세대가 읽었을 때 네. 코로나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었고 2020년대 전후로 해서 코로나라는 것을 국민들이 겪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옆집에 이렇게
햇반, 김, 뭐 맥주 다 갖다 따뜻했다. 주고 했었겠구나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만이 전부는 아닐 거라고 나는 얘기해주고 싶다는 거지. 아, 좋은 그쵸. 면을 많이 좋은 면을 많이 보여주려고 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노력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근데 이런 면도 있는데 그것도 좀 다양한 목소리를 담았으면 어땠을까. 맞아요. 이게 전부인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치. 누군가에겐. 오해가 생길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삽입한 그렇지. 또 문단 그거의 자체를 목적이 보면 사실 목적이 분명한 게 그것까지 이제 이해는 하지만 그런 아쉬움은 나는 개인적으로 있다. 그쵸. 그러나 아쉽다. 그 목적은 목적은 이 헌법이 만들어진 것 자체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란 개념을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약속이기 때문이고 그렇지. 약속이란 약속, 키워드. 네. 약속은 혼자 할 수 없고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합의된 내용으로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설명하면서 혼자 할 수 없고 또 인간은 모두 관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관계 속에서 오는 상냥함, 이 따스함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방금 앞서 든 예시 햇반 김치 참치 이거보다도 그 같은 페이지 46페이지 중간쯤에 이 표현이 난 더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 예를 들면 인류학자 김연경은 그의 아름다운 책 사람 장소 한 대에서 라고 하면서 쭉 인용하는 부분이 있거든. 그의 아름다운 책이라는 표현이 난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 이런 거 따뜻하지 않아? 이 감수성 뭐예요? 2022년입니다. 뭐요 이거? 맞아. 나는 이런 표현이 굉장히 따뜻하다라고 오히려 이런 데서 느꼈어. 누군가의 책을 아름다운 책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안 읽어봐서 모르지. 아니 물론 우리는 그런 건 모르지만 모르지, 아름답다고 하니까 괜히 이 책과 그쵸. 이 인류학자라는 분 김연경님의 그쵸. 성함이 한 번 더 내 뇌리에 남더라고. 맞아. 책이 궁금하기도 하고. 이 아름답다는 것 자체가 서정적인 표현이라서 그렇지. 그런 거죠. 왜냐면 우리끼리는 죽어도 안 쓰는 표현 그러니까 아니야. 맞아. 잘 써진 책, 전문책 이런 게 아니고 명서 이런 아름다운 게 책 아니고. 이렇게 그렇지. 말하니까 그의 명저 보통 이런 표현은 가끔 있거든. 그렇다. 그래서 존엄성의 연장선으로 사형제를 다루고 네. 있어요. 일부에서는 사실 사형제입니다. 네. 자 갑니다. 어떠한 개인을 누군가가 살리고 죽이고를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기조 아래 선택할 수 있는 게 맞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근거와 사례를 이야기해주고 제시한다. 있어요. 그렇지. 48페이지 일단 서두로 어떻게 하냐면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사형제도가 최신 유행이 아닌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라고 시작을 하더라고. 실제 우리나라도 사형제가 있지만 현재 시행하지 않은 게 꽤 됐고, 꽤 됐고. 네. 오래됐고 여기 대해서 사실 사형을 찬성하는 부류 그리고 네. 반대하는 입장들을 나열을 했다. 사형을 찬성하는 쪽으로 또 다시 철학자 칸트의 주장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네. 칸트가 사형제를 찬성하는 이유는 인간이 스스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선택을 했다면 그 행위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그렇지. 살인을 한 사람에 대한 대상이겠지. 네. 이 설명. 그래서 저자는 이것이 헌법상의 사형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칸트의 주장처럼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 행위에 책임을 지게 하는 것, 응보를 위한 것이지 이것은 예방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책임을 지게 하는 거는 알겠지만 범죄 예방 차원 예방 차원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누구를 사형에 처하는 안 게 된다밖에 안 되지. 범죄 예방을 위한 거가 아니고 너가 저지른 죄를 책임져 그거에 대한 응보를 받아 이거로서는 칸트의 주장이 맞지만 그러니까 인과응보할 때 응보. 네. 근데 그 사형제라는 것을 시행함으로 있어서 타인들에게 봐봐 너희가 이런 죄를 지으면 이렇게 사형을 당할 수 있어라는 사례로서의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서 인간의 사형을 쓰면 안 시행할 수는 된다. 없다. 그것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고 추가로 이제 계몽사상가 존 로크도 예를 든다. 사형제도를 긍정했다고 하는데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 건강, 자유 또는 소유물에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자연법이 존재한다고 전제를 하고 이걸 이제 대전제를 하고 이러한 자연법에 근거해서 이러한 자연법을 위반한 범죄자는 다른 사람에게 저지른 부당한 폭력과 살인을 전 인류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셈으로 친다는 거지. 누군가를 죽였어. 그러면 야 너는 전 인류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한 놈이네. 가만 안 둬. 라고 해서 호랑이나 사자처럼 마땅히 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거지. 근데 이거 약간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 누구도 약속한 적이 없잖아요. 단지 내가 세상에 태어났고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이미 그 법은 존재되어져 있어. 나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존엄성을 인정한 적도 없고 만약에 타인을 죽이는 것이 우리가 암암리에 이미 약속을 했어라고 약속한 적도 없는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내가 하지도 않은 약속에 책임을 지게 되는 거고 넌 약속을 어겼고 이거는 진짜 전 인류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야 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억울할 수 있겠다. 우리가 지난 모임에서 이 책을 먼저 토론하고 왔잖아. 그때 내가 지금 팽숙이 말한 쪽에 입장에 섰거든. 토론을 위해서 그런 입장을 섰었는데 지금 사실 좀 생각해보면 중립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
있잖아. 네.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회 구성원으로 출발한단 말이야. 그 사회를 통해서 교육을 받아. 사회 체제를 학습하고 법과 이념, 규범 같은 것들을 익혀간다는 거지. 그것을 충분히 성장기를 거치면서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또는 거기서 뭔가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와 베이스를 만들어줬을 때 그런 결에서 이런 뭐 살인에 대한 개념들 그리고 전체적인 그 사회에서 주장하거나 따르자고 하는 그런 법에 대한 규율들. 그렇지. 법. 를 따라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나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 비록 앞서 나도 이 방송 맨 처음에 얘기했지만 내가 정한 것도 아닌데 내 조상이 만든 건데 내가 왜 거기까지 동의해야 돼라고 질문은 던질 수 있으나 그쵸. 결국 내가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여기에 태어나면서부터 참여하지 않느냐라고. 국가라는 바운더리 안에 국가가 제정한 법이나 절차나 체계나 규율이 있는데 그 국가 내에 소속해서 국가가 주는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따를 수밖에 없는 규율인 거죠. 그렇게 오.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게 싫고 내가 정한 법 아니니까 내가 왜 책임져? 이렇게 바로 그건 생각한다면 깜빡하지. 국가를 나가면 되는 거죠. 탈국가를 하시면 되는 거죠. 저요? 언니 너요. 근데 만약에 이건 굉장한 가설이지만 굉장한 가설까지? 어떠한 오. 교육도 받지 못한 존재야. 자기가 보호를 받는 국가 안에 있다는 것조차 망각하고 자랐어. 학교도 못 가고 실제로 최근에 제주도에서 딸 2명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던 경우가 있었대요. 그렇게 그냥 엄마라는 존재의 행동으로 인해서 공교육도 전혀 받지 못하고 자기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역할과 어떤 책임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있죠. 그런 사람은 닭 잡아먹듯이 사람을 음. 죽였을 수도 있지 않나. 이거 굉장한 과장이지만 원하지 않게 태어났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회의 일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일원이 네, 살인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의 살인에 대해서 너 왜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약속했잖아. 남 죽이지 말자고 했잖아. 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는 그런 거 교육받은 적 없고 못 들어봤는데요. 이럴 수 있다. 그거는 뭐 무튼 그렇다. 지금 그 예를 든 게 배움의 발견이라고 그런 부류의 책이 있어. 타라 웨스트오버라는 분이 쓴 건데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이분이 아버지가 공교육을 반대했어. 거부하고. 그래서 17년 동안인가? 교육을 받지 못해. 그래서 17살에 처음으로 교실을 간 거야.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보면서 본인이 공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책이야. 방금 얘기했던 거랑 결이 닿는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오늘의 책과는 좀 무관하지만 아무튼 생각나서 또 얘기해봤어. 여러분 제가 그렇지. 이걸 내가 왜 얘기한다? 제가 이렇게 다양한 책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다. 응? 1월 5일에 나온 기사인데 제주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23살, 21살, 14살 된 세 자매를 키워왔대요. 그래서 출생신고 절차를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 어머니는. 그 언니가 말한 그 사람은 억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사회적 기본권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좀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사형제에 대해서 네. 반대하는 논리도 나온다. 왜냐면 네. 우리가 지금 찬성만 소개해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야. 사형을 반대하는 부류가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것들 중 하나는 일반 예방 효과라고 해서 형벌을 통한 범죄 예방 효과가 실제 있다. 없다. 둘 다 없다고 얘기했어? 이게 지금 있다고 한 거야. 그런 것 같은데? 없다. 없다. 예방 효과가 없다. 없다. 다시 할게. 반대 오케이. 반대니까. 좀 들어줘. 네네. 사형 폐지론을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 그걸 말할 건데 네. 자 일반 예방 효과라고 해서 형벌을 통한 범죄 예방 효과가 실제 없다는 거지. 이러한 주장이 사형 폐지론의 오랜 근거 중 하나로 쓰이고 있다는 거고 일반적으로 또 이것보다 더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바로 오판 가능성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살인의 추억의 모티브가 됐던 이춘재 연쇄살인 화성 사건만 해도 연쇄살인 사건 소위 네. 그 사람이 저질렀다고 알려졌던 그 수많은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진범이 따로 있었다. 이럴 경우에 실제 사형제를 선택했다면 그 20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신 그 윤모 씨 같은 경우 얼마나 그 인생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국가가 어떻게 과연 보상할 책임질 거야. 수 있느냐. 네. 보상보다도 책임의 문제인 거지 이건 우선해서. 보상은 당연한 거고. 그렇다고 했을 때 이러한 경우가 빈번히 혹은 네. 간혹이라도 있다면 맞아. 사형제가 과연 선택되는 것이 맞느냐라고 강하게 주장된다는 거지. 네. 또 이러한 주장에 힘입어서 사형제를 처음 설명드릴 때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부류 시류가 있다. 네. 근데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정말 비도덕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에 대한 인간이 가진 감정으로서의 분노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느냐라는 주장이 있어요. 영화 밀양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이미 신이 용서했다 라는 이야기가 혹시 나오면서 누가 누굴 용서하냐.
누가 너를 피해자가. 용서했냐, 내 아이를 죽여놓고 그렇지. 이런 식의 분노를 단지 법이라는 것으로 해소가 된다? 이거는 유가족 입장에서도 굉장히 화가 날 일이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주장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이유에도 불구하고 56페이지 네. 여전히 사형제 폐지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한 가지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그 한 가지가 뭐냐? 이건 이제 문유석 작가의 생각이겠지. 네. 우리는 국가가 합법적으로 국민을 죽이는 사회에 살고 싶은가 그렇지 않은가? 음. 이 질문이라는 거지. 음. 어때? 우리가 예를 들어 배심원이야. 음. 진짜 말도 안 되는 극악무도한 살인을 저질렀어. 어떻게?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진짜 개인적으로, 어쩌 개인적으로? 저는 사형제 폐지 반대. 네. 근데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그 사형을 집행하는 데도 굉장히 신중해야 하지만 정말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 나 무기징역 살면 돼. 너희가 내는 세금으로 나 먹고 사면 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는 정말 화가 날 것 같아요. 냠냠이는? 저도 사형제는 찬성하는 입장이고 국가가 합법적으로 국민을 죽이는 사회라고 하는 워딩이 마치 국가가 마음대로 국민의 목숨을 휘두를 수 있다 이렇게 확대 해석하면은 무서울 수는 있는데 앞서 이 저자가 계속 근거를 들어준 것처럼 정말 극악무도한 범죄 저지른 사람 예를 들면 뭐 조두순 사건 같은 그런 사건이 나 혹은 내 가족한테 일어났다고 했을 때 그 감정의 분노 그냥 징역으로 해소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일부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인데 네. 3부 153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 그러니까 법원에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는 자기 사는 집에 도둑이 든 판사는 이후 주거침입이나 절도범에 대해 엄청나게 형을 세게 내린다는 말이 있다. 그게 인간이다. 라고 썼어. 그러니까 이 내용이야. 봤어. 내가 겪으면 다르다는 거거든. 그치. 결국 판사도 인간이라서 맞아. 그거에 대한 공포나 경험이 있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결을 내린다라고 한다면 응당 강하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응당 강하게 전 여기까지. 네. 근데 진짜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피해자가 피눈물이 맺혀서 평생을 환을 갖고 살아야 되는 네. 거라면. 근데 또 근데 딜레마가 그거 맞아. 어? 살인한다고 어. 사형제를 집행한다고 해서 어. 그 한이 풀리느냐?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그래 말이 맞아. 그거야. 이 얘기 알지 그럼. 오. 사형이 집행된다고 해서 그게 화가 풀릴 것이냐 그 문제도 있죠. 그러니까 뭐 개인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 법이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 그건 그것도 아니지만 그건 아니고 그렇지만 사형제에 대한 찬반의 다양한 네. 논거와 주장을 가져온다 네. 정도로 정리합시다. 네. 자, 저희 개인적인 의견까지 가볍게 들어주시고. 네. 그 맹자 얘기를 하는데 맹자도 사형제 얘기하면서 판결을 내리는 판사도 인간이고 그 감정의 해소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희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게 헌법의 존재 이유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그에 이어서 사형제까지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맹자의 이야기를 덧붙인다. 네. 일부 끝에서. 맹자가 쓴 공손출편에 따르면 인간을 존엄하게 생각하는 마음에 대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렇지. 불쌍해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불쌍해하는 마음은 어짐의 근본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하면서 그것을 헌법적 감수성이라고 표현했다. 네. 아무리 잘 만들어지고 아무리 잘 제정되었다고 느낀다 한들 음. 그것만으로 완벽하지 않다. 그걸 인정하는 문구고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어쨌든 왕도 다른 사람한테 참아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백성에게 참아 못하는 정치도 있다. 이 뜻으로 맹자의 공손출편 같은 마음으로 정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책이 전반적으로 따뜻하게 쓰인 게 약간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헌법적 맞아요. 감수성. 嗯 73페이지에도 대한민국의 일상에서도 인간 존엄에 대한 감수성은 작동해야 한다. 맞아. 전염병과 싸우는 게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성소수자가 주로 드나드는 클럽에 누가 드나들었는지 음. 누가 언제 어느 모텔에 들렀는지까지 알 수 있도록 개개인의 동선이 공개되는 이런 모든 상황들이 아무 문제 없는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마음이라는 거지. 맞아. 네. 하나 더 얘가 좋아서 중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이 생리대 살 돈이 없어 운동화 깔창을 대신 사용하고 있다는 일을 알게 되고는 앞뒤 따질 겨를도 없이 아유 어째 그래선 안 되지 하는 소리가 터져 나오게 되는 마음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헌법적인 체제와 사고만으로는 그쵸. 접근이 어렵다 또는 네, 한계가 있다라고 그쵸. 문석 작가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좋더라. 69페이지 보면 헌법의 약점은 태생적으로 이성과 논리에만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인지도 모르겠다. 그렇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네. 마음이 결여되어 있는 판사를 거죠. 20년 하신 분인데 네. 음. 근데 모르겠어요. 뭐가? 그러니까 헌법이라는 게 그런 감성까지 수렴을 해야 한다면 A에게는 무죄를 판결하지만 B에게는 유죄를 판결할 수 있다는 일관성조차 잃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원칙과 기준. 응. 그건 뒤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법치주의 이야기에서 그렇다면 뒤로 갑니다. 네. 갑니다. 여러분 1부를 마무리하고 2부 가겠습니다. 2부 유별날 자유, 비료할 자유, 불온할 자유. 그렇지. 1부에서 헌법의 개념부터 시작했다면 2부에서는 법치주의의 네. 개념과 정의부터 시작한다는 거. 네. 자, 법치주의.
역사적인 맥락에서 등장한 개념이고요. 법치주의는 절대 왕권 시대에 절대 군주가 제멋대로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박탈하는 거에 대해서 제약을 가하기 위해 발전한 개념이에요. 그렇지. 네. 자, 법치주의의 핵심에 대해서 86페이지에 언급을 한다. 자, 저자가 법치주의의 핵심은 권선징악이 아니다. 적법 절차다. 라고 한 줄로 정리한다는 거. 네. 그래서 양쪽 모두를 인정한 데서 출발하기 때문에 굉장히 절차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시고 네. 그래서 가치상대주의, 법적 안정성, 중립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법은 절차를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네. 라고 정리한다는 거. 그리고 법치주의라는 사고방식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방금 얘기하신 절차적 정당성도 있고 신중함, 상대주의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재판을 할 때 증거를 함부로 믿지 않고 그것을 신중히 다뤄야 한다라는 사고방식 그리고 상대주의는 어떠한 분쟁에 있어서 해결을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것을 양쪽 모두를 상대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방금 말씀해 주셨던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있어야 그것이 타당한 증거로 네. 채택될 수 있다. 네. 그렇지. 그리고 87페이지와 8페이지에 재미있는 사례 네. 두 가지가 나온다. 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사례고요. 하나가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이 이름도 예시인데 어려워. 이게 바로 그러니까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그렇지. 그러니까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그 증거가 정말 진실을 말하고 있어도 법을 어겨서 수집을 했다면 채택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책에도 설명하는 게 악인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러지 않아도 강력한 국가 권력에게 정의의 이름으로 위협한 수단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나머지 시민들 또는 위험에 몰아넣을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국가가 예를 들어 개인 대 개인이 아니고 개인 대 국가일 때 대체 국가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는 거지. 개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위법하게 수집하는 증거는 유효하지 유효하지 않다라고 않다. 정의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에 이슬 오빠가 가장 재밌게 읽은 부분이 있죠. 바로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의 각하. 까까. 이름도 생소한. 네. 그 각하. 이름마저 생소한.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나 증거라 하더라도 상대가 대응할 여유를 주지 않고 이를 위해서 일부러 숨기고 있다가 재판 종결 직전에 기습적으로 제기하면 이는 재판장이 그것을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그 마지막 장면. 네. 네. 재판장님 클라이막스 잠시만요. 이게 좀 연기한 건가? 각하될 수도 있다. 각하될 수도 있다. 그렇지. 네. 그런 장면들이 유효할 수도 있겠네. 네. 유효할 수도 있지만 채택 안 될 유효하지 수도 않을 수도 있다. 그게 바로 이 각하. 항상 제도다. 드라마나 영화는 채택이 되더라. 되더라. 아, 그죠. 그렇게 마지막에 증거를 그리고 제출하고 승소를 항상 하더라. 해피엔딩.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맹점은 상대에게도 그 주요하게 제출된 증거에 대해서 방어권을 가지거나 변호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된다는 거지. 정정당당하게 하자. 그래서 양쪽의 이야기를 사려 깊게 들어봐야 되는 것이 재판이 가지는 고유한 원칙 네. 또는 속성이라는 법치주의. 거. 그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네. 넘어갑니다. 자,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책의 91페이지에 자유와 법치주의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지. 자유의 역사는 법치주의의 역사이기도 하다. 둘은 불알지구를 넘어서 이란성 쌍둥이 같은 사이다. 그러니까 좋다. 거의 뭐 일치화된다라는 이야기죠. 뗄래야 뗄 수 없다. 같이 시작되었다. 네. 네. 그런 의미고 네. 92페이지에 마그나카르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네. 네. 영국에서 시작된 네. 1215년이고 이러한 마그나카르타 즉 대헌장의 시작은 귀족들이 왕의 억압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자 한 데서 출발했다는 거지. 일반 서민, 일반 사람들을 타겟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원론적으로 말하면 법은 태생적으로 폭군으로부터 귀족, 성직자, 부자들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는 거. 네. 이것은 냉정한 현실이다라고 정의하더라고. 맞아. 음흠. 그래서 이게 방금 말씀해 주셨던 1215년에 이러한 개념이 있었는데 이런 문서가 있었는데 93페이지에 보면 잊혀져 가던 마그나카르타는 17세기부터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간다. 네. 근데 이때는 이제 영국이 스튜어트 왕조 저희 예전에 했었죠. 스튜어트 왕조. 데런 에스머글루의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 네. 7부에 나오는 명예혁명 다시 들어주세요. 네. 스튜어트 왕조가 다시 전제 왕권을 꿈꾸면서 왕권 강화를 했는데 이에 대항하는 의회가 국왕과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산층의 토지와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자유라는 개념을 법에 종속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헌법에서 말하는 자유의 개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음. 하지만 그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금의 헌법의 개념이 아니고 아니었고. 일부 귀족이나 일부 특권층을 네. 대상으로 시작되었다는 거. 네. 정리. 오케이. 자, 그리고 하나 더. 97페이지. 음. 진정한이라는 수식어가 앞에 붙는 물건치고 변질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없다는 거야.
이거 재밌더라고. 그래서 자유 앞에 진정한 또는 새로운을 붙이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자유에는 수식어가 필요 없다. 그렇지. 필요 없다고 저자도 주장하고,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면 자유는 지금 시대에도 미래에도 그 중요성이 결코 줄어들지 않을 가치다. 오히려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쵸. 중요해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100페이지로 넘어가면 네. 유별날 자유와 비루할 자유, 불허할 자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2부의 있는데요. 주제와 동일하다. 네. 음. 이제 유별날 자유는 개인의 개성? 어떻게 보면 본인의 사사로운 생각이죠. 절대적인 자유, 내심의 자유에 음.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심의 자유가 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자유. 네. 그 영역을 말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사생활의 성체 안에서 개인이 유별나게 생각하거나 그것을 지향할 자유가 있다. 음흠.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는 범주가 성 정체성이나 아니면 성적 지향성 이것들도 본인 스스로 유별나거나 마음속의 내심의 자유에 속한다고 그렇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5페이지 불온할 자유에 네.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사람에게는 불온할 자유도 있고 어떠한 생각이나 사상도 처벌할 수 없다. 그것이 불온하다고 한들 그 불온하다는 것이란 개념 자체가, 불온하다는 뜻은 온당하지 않다는 뜻이고 온당하다는 판단이나 행동이 사리에 어긋나지 않고 알맞다는 뜻이라는 거지. 근데 이러한 불온하다 혹은 온당하다는 것이 당대의 지배적인 가치관이 결정한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지금 불온한 것이 다음 세대 혹은 먼 미래에 온당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상이나 생각만으로는 절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자유가 주어진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것이- 이 불온한 거를 개인이 그냥 자기 일기장에 쓴다거나 기록을 남겼더라도 혼자 그냥 갖고 있는 거라면 처벌할 수 없다.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주거를 없어져라라고 쓴다 한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조차도 개인의 일기장에만 써놨다면 그것이 아무리 불온하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우리가 생각되는 가치관이나 생각이더라도 벌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럴 자유는 있다. 근데 그거를 인터넷에 기재하거나 그러면 이제 뭐 그러면 대중의 이제 영역, 달라지는 공공의 거죠. 영역으로 나오니까 달라지는 얘기겠지만, 그래서 그런 개념을 알려주시는 게 굉장히 새로웠고, 그리고 마지막 비루할 자유가 나오죠. 네. 오호. 네. 비루할 자유는 말 그대로 비루라는 뜻이 뭔가 추잡하고 너질하고 더럽고 비겁하다. 뭐 사전적 의미는 그런데 그렇게 비록 비루할지언정 갖고 있는 개인의 생각이나 취향을 함부로 남이 잣대를 들이밀고 재단할 수 없다. 그래, 그리고 강제로 맞아. 이렇게 머리채 잡아 끌어가지고 그래. 비난할 수 뭐가 없다. 왜? 그런 거 있잖아. 막 야 너는 옷이 뭐 거짓골을 하고 왔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그 있죠. 얘기 좀 그만해요. 그런 거 그러니까 나한테 한 적이 있지. 뭐 키가 작아졌네, 뭐 내리 깔아보니 어떠네. 오늘만 해도 벌써 몇 번을 했어. 그럼 비루할 에이. 자유가 있는데 아, 프라다 내가? 있잖아. 프라다 아, 있잖아. 프라다 있잖아. 어. 우린 없는데. 우린 비루할 자유가 있으니까. 맞아. 오픈런 한번 가자. 그런 것들.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시가 뭐 인스타나 SNS 많이 하니까 SNS 플랫폼 같은 걸로 남을 그러니까 엿보거나 어떤 사람이 했던 말을 끄집어내서 박제를 하고 맞아. 조리돌림하고 그래. 이런 거에 대해서 저자는 너무 과잉이고 마녀사냥이다 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좋다. 자, 그래서 2부에서 다루는 마지막 개념은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이게 이제 소설가 프랑스와즈 사강이 얘기했던 건데, 네. 코카인 소지 혐의로 기소가 되었을 때 법정에서 한 말로 유명합니다. 그렇지. 유명했지 실제. 네. 유명했죠, 실제로. 나도 그래서 이건 기억이 나는데, 오로지 자기 자신의 건강만 망칠 뿐이고 직접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피해자 없는 범죄라고 부르는 거죠. 이런 행위들을. 여기 들어가는 게 마약, 도박, 자살이 있어요. 그래. 자살도 있죠. 이렇게 사례를 그렇지. 제시합니다. 그래서 1부에서 사용제를 다뤘다면 2부에서의 메인 키워드는 자살이 된다. 그러니까 자살하는 것이 과연 내가 남에게 어떤 피해를 주느냐. 네. 그런 예지. 극단적으로는 아무도 없는 산골이나 정말 숲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누구에게도 피해 주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다 음. 라는 전제로 자살을 선택한다면 그 사람을 과연 누가 벌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자살도 자유로 칠 것인가. 놀랬던 게 엄청 많은 국가들이 자살을 범죄시해서 처벌하는지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했다고 하더라. 어, 그러나 최근에는 싱가포르를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고 있다. 줄어드는 근데 실제 추세긴 책에서 한데. 나온 예로 지금 냠냠이 말해준 것처럼 여러 나라에서 그런 것들을 범죄로 치고 있지만 네. 굉장히 후진국들이던데? 여기 영국이랑 미국 있잖아. 어디? 112페이지 보면 지금 현재도 자살 및 자살 시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레바논, 미얀마, 가나, 케냐, 수단, 우간다 등 적지 않다. 영국,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적 후진국이라고 볼 수 있는 상대적으로 덜 발전한 국가들로 난 보여지던데? 그 책에서 들은 그럴 수 얘들이. 있겠네요. 제가 봤던 거는 미국이랑 영국도 자살을 범죄시했지만 1962년, 1964년에 각각 폐지됐어. 그래. 근데 폐지됐어. 오케이. 60년도 전에 폐지된 거를 지금 미국이랑 영국 하고 60년이 있던데 얘기하면 지났구나.
근데 그럼 녹음을 또 다시 근데 몰랐어. 싱가포르가 2020년 2020년 1월. 그래 내가 그 얘기했잖아. 오. 난 그 내용 기억하고 있다는 거지. 책에 있는데 뭘 기억해요? 책을 그 부분을 안 보고 얘기했잖아. 나도 말할게. 말레이시아는 지난해야 무려 2020년이 아니 싱가포르라고 말레이시아가 아니고. 말레이시아도 있어. 8월 4일 응. 투신자살 시도자한테 벌금 85만 원을 부과했대요. 네. 그러니까 2020년 8월에 말레이시아는 음. 자살을 하면 너 나쁜 놈이야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자살을 범죄시하는 나라 중에 말레이시아가 있다는 거고 내가 말한 싱가포르는 2020년에 폐지했다고. 완전 다른 얘기지. 맞아. 다른 얘기네요. 얘기예요. 그럼 누구 말?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다. 싱가포르까지 폐지를 했다. 그렇지.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남아 있었고 지난해 벌금이 있었다. 음. 우리나라는 자살 교사 방조제 이런 음. 게 있는 것까지 자살하는 알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자살 죄를 씌우진 않지만 자살을 방조하는 그치. 자살을 교사하는 돕거나. 사람 자소를 그쵸 그거는 범죄될 수 부추기거나 있지. 그런 사람들. 그래서 쟤는 아직 형벌로 다스리고 있다. 그래서 이 그렇습니다. 문윤석 작가가 이야기하는 자살에 대한 마지막 논리 그러니까 음. 정리를 하면 그 도박과 자살과 마약 이 세 가지의 범주에 대해서 114페이지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면서도 반감이 불끈 든 한마디.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 범죄는 개인만 파괴시키거나 망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타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곧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을 규제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을 이렇게 표현해요. 개인의 자유를 더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살에 대해서 범죄가 아니라고 치부를 하면은 한 사람이 자살했는데 그 주변의 가족이 힘들어지거나 혹은 그를 보고 또 다른 자살자가 나온다던가 이러면 그렇지. 사회가 전반적으로 악영향이 생기니까 그거에 대해서 국가는 자유를 제재할 수 제한한다. 있다는 거예요. 116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 자살에 관한 실체 조사를 진행한 송인환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명이 약 6명의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고 평균 20명 정도의 주위 사람들이 자살 생존자로 영향을 받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인구 밀도가 높고 관계 지향적인 사회에서는 자살 생존자의 범위가 더 넓다고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유명인의 자살 소식에 심리적으로 동조해서 이를 모방한 자살 시도가 생겨나는 것을 베르테르 효과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죠. 까지 설명하시더라고. 그러나 내가 여기서 그냥 문득 든 생각은 책을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읽어왔잖아. 1부에서 말하는 사형제도 이렇게 영향을 미칠까라고 나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어. 앞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사형제를 일방 예방 효과가 없다고 했거든. 네. 근데 자살도 이렇게 자살을 하면 예방을 영향이 한다면? 받을 거 아니야. 어. 받는다고 얘기를 했으면 사형제도 국가에서 사용을 했다라는 고시가 나거나 뉴스를 때리면 보면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 들던데 자연스럽게. 그러네요. 근데 두 개 논리가 다르더라고. 사형제는 하지만 일반 예방 효과가 없다고 알려져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냥 넘어가. 근데 2부에서는 송인환 교수의 연구 결과를 가져오면서 그러니까 자살만으로도 이렇게 주변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 논조가 좀 다른 것 같다. 앞선 사형에 대한 거는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물론 사형이 예방 효과가 없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걸 말한 이유가 예방 효과를 따지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신 거죠. 이유는 그 사형, 인간의 목숨을 도구로 해서 그렇지. 얘 죽였으니까 너 범죄 저지르지 마. 이런 거 자체가 잘못됐다. 인간의 목숨 도구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예방이 안 된다고 한 거 아니에요? 예방 효과는 없지만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나는 영향은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음. 그리고 예방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기도 난 영향을 어디까지 주느냐 어떤 방식으로 주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 어려워. 주지 영향. 연 주지. 근데 작가의 주장이 2부에서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처럼 인구 밀도가 높고 관계 지향적인 사회라고 전제를 했잖아. 그렇다면 자살이든 사형제든 도박이든 뭐든 간에 베르테르 효과까지도 어떠한 사안도 굉장히 다중과 다수 혹은 군중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1부에서 사형제를 설명할 때는 일반 예방 효과가 없다라고만 그게 이야기하고 넘어가 버렸거든. 뭔가 되게 거시적인 입장에서 예방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사형이 집행됐을 때 그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 아니면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사형이 행해지는 상황을 보고 그걸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심리적으로.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형제도가 인간에게 미치는 악영향에 책에도 나오잖아. 사형제 설명하면서 어떻게 사람이 실제 사형제를 당하면서 어떤 뭐 방식으로 이렇게 죽는지 어떤 부러지고 절차로 막, 죽는지 어떤 소리를 내는지 허리가 그러니까, 끊어질 때
뭐 이런 설명이 나오면서 그게 그걸 실제 영향을 겪어봤냐는 못 거지. 미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사형제 아무나 함부로 논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도 있어. 아무튼 그래서 사형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봤다. 네. 자, 자살. 그래서 자살. 프랑스와즈 사강이 이야기했던 자살에 대해서 시작을 해서 문희석 작가는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다라고 정의했다. 네. 네. 그리고 본인의 의견은 이렇게 써주는데 법관으로서 만약에 프랑스와즈 사강이 법정 변론에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물론 당신은 파괴할 자유와 권리는 있습니다. 다만 법에 의하여 그 권리는 일정한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헌법에 이렇게 쓰여 있대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정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이것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것을 제한하는 것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타당한 이야기다. 라고 법관으로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2015년에 뉴스원 기사인데 2015년 9월 13일 사형제 놓고 변호사도 찬반 팽팽. 팽팽. 그러니까 대한변협에서 사형제 폐지 특별법안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변호사들만을 대상으로 존치가 53%, 폐지가 47%. 물론 지금보다 몇 년 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굉장히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주제이긴 하다. 누가 봐도 넘어갑니다. 네. 자살이 메인은 아니니까. 그래서 삼장. 자살이란 키워드를 다뤘다는 거. 네. 3부 가시죠. 3부 갑니다. 3부 가려면 내일인데? 다음 별에서 만나요. 내일 만난다니까. 여러분 내일 다음 별은 만나요. 다음 책이고요. 여러분 그럼 저희 내일 만나요. 내일입니다. 혼자 잘하네. 잘하네. 이제 안 시켜도 혼자 잘해. 저 2022년에 달라진 양념. 다시 태어났어. 자, 그래서 내일이 되었습니다. 네. 3부 간다. 책의 중반부를 달립니다. 네. 선의만으로 충분치 않다. 그렇지. 네. 1부와 2부에서 헌법과 법치주의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3부에서는 정의 대 자유. 네. 여기서는 어떤 법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갈등하는 상충하는 그런 여러 가지 판례들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지. 여기서 가장 재미있게 볼 수 있는 포인트. 도대체 왜 법은 범죄자들에게 관대할까? 자, 여기서부터 가야지. 자, 140페이지. 전직 법조인인 죄로 어딜 가든 누굴 만나든 받게 되는 질문이 있다. 자, 뭐냐? 도대체 왜 법은 범죄자들에게 관대한 것일까요? 라는 거지. 여기서 도대체가 핵심이래. 도대체. 도대체 얼마나 왜? 답답하면. 그러니까 왜 가해자 중심으로 돌아가냐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답변을 하는 게 범죄자들한테 법이 관대한 것이 아니고 법이 인간에게 관대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범죄자들이 반사적인 이익을 누리게 된 것이다. 대답을 해요. 뭐 여기서 계속 느낌표가 나오는데 도대체 왜 법은 피해자 편을 들지 않고 가해자 편을 드는 거냐? 라는 것도 있고 범죄자에게 관대한 판결에 대한 분노만큼은 압도적 다수의 공감을 받곤 한다. 또 이건 우리나라에서만 제기된 불만도 아니다. 계속 일관된 목소리를 내긴 해. 문희석 작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 그래도 미국은 다르지 않냐. 그러니까 미국은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형량이 세지 않냐. 설명하는 게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 가장 형량이 높은 나라긴 하지만 나도 그래서 새로 알게 된 게 하지만 수감시설 부족이라는 것 그리고 교정예산 부족이라는 데서 늘 시달리기 때문에 문제로 달고 있기 때문에 가석방 제도가 발달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선고된 무시무시한 형량을 다 복역하지 않고 일찍 가석방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니까 결국 뭐다? 겉만 보고 판단할 일은 아니다. 우리가 몰랐던 거다. 전혀 몰랐어. 근데 막 알았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미국 막 2,000년씩 때리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1,000년, 2,000년. 맞아. 가석방 제도가 활발한지 몰랐으니까 그렇긴 한데 너무 속 시원한 맞아. 그런 속 시원해. 판결 같아. 2000년 때리고 이런 거. 100년. 그 막 그러니까. 그 100년은 예산일도 아니잖아. 절망에 빠진 그 표정 그래. 보면서 따란 막 이런 거 보면서 140년을 살래. 어. 근데 물론 그만큼 나쁜 죄인이지. 그러니까 사형이 과연 또 다시 사형 얘기긴 하지만 사형이 정말 끝판왕이 맞느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우리가 일반인 입장에서 좀 깊게 들어가긴 어려운데 143페이지에 본인도 말하길 작가 본인은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고 왜 어렵냐면 책을 한 권 써도 될 만큼 방대한 설명이 필요한 주제고 설명은 할 수 있지만 하면 할수록 듣는 사람이 짜증만 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맞아. 자, 넘어가란 얘기지. 계속 설명을 우리의 해. 맞아. 의견만 드린다. 그러니까 좀 재미없는 설명이다 하면서 방어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법이 인간한테 관대해졌는가에 대한 배경을 법치주의 시스템의 형성 배경을 따오면서 설명을 해요. 그렇지. 앞에 네. 2부에서 네. 말씀드렸던 내용과 사실 일치한다. 네. 네, 신중함, 다양성, 상대적인 의미, 적법 절차성 이런 것들이 네. 법치주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그러다 보니 정말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 하더라도 법적 절차로 인해 우선시 되어지는 경우가 일반 시민들에겐 굉장히 분노를 불러일으키지 않는가.
자, 그래서 144페이지. 자, 이런 복잡한 문제일수록 단순하게 미관식보다 두관식으로 결론부터 던지며 시작하는 게 취향에도 맞고 본인 작가 취향 그리고 이해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보려고 한다. 자, 왜 법이 범죄자들에게 관대하냐는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은 이렇다. 뭐냐? 법은 범죄자들에게 관대한 것이 아니고 법이 인간에게 관대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맞아. 그 내용을 내가 다시 하는 거야. 아, 자, 그래서 그만큼 본인의 생각이라고 강조를 해드려야 된다는 맞아. 거지. 물론 이게 왜 내가 이 부분을 다시 짚냐면 이 아랫줄에 설명이 나와. 교과서에 나오는 설명이 아니라는 거야. 그냥 본인의 설명이나 생각을 정리해놨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다른 법관, 다른 판사에게 물어봤을 땐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그쵸, 이런 전제를 본인의- 좀 같이 첨언드리고 싶었다. 네. 자, 그래서 법치국가 형법의 양대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146페이지 용어가 우리에게 생소하긴 한데 헌법의 시각에서 보면 놀랍게도 형벌은 시민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고 징역형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분해줘야 벌금은 된다. 재산권에 대한 제한. 그렇지. 네. 좋은 포인트. 그래서 법률 없이 형벌 없다는 죄형 법정주의와 책임 없이 형벌 없다는 형법상 책임 원칙이 따른다는 거야. 정리하면 아무리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러도 많은 이에게 피해를 끼친 교묘한 잘못을 저질러도 자, 이를 처벌하는 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처벌할 수 없다. 이런 게 포인트라는 거. 억울하죠. 그렇죠. 억울하지. 억울하죠. 그리고 서둘러 법을 만들어도 소급 적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실제로도 우리가 정말 흉악범죄를 저질렀는데 아직 그것을 처리할, 판단할 법이 없어서 제정되지 않았기 맞아. 때문에 어떠한 판단도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포인트야. 지금 있지만 처벌하지 않는 것 제대로. 뭐냐? 약간 악용된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네. 자, 정신질환으로 판단 능력과 자신의 행동에 대한 통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 이거 현실에도 있잖아. 그렇죠. 있죠. 맞죠. 그러니까 이미 법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주치 상태라서 감경해 준다거나 기억이 안 나요. 뭐 술 먹어서. 술 뭐. 먹어서. 이런 거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맞아. 그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뒤 이어서 어린아이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도 해줘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영역인 전두엽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비로소 어른의 뇌가 되어가는데 이것이 미완성된 상태의 청소년들의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할지 이것이 아직 시스템이라는 기준으로 뚜렷하게 제정되어 있지 않다. 이게 촉법소년. 그렇지. 네, 그건 뭐 그래도 연령을 이렇게 14세에서 12세로 낮추자, 하는 뭐 거죠. 10세 이하로 낮추자 네. 주장이긴 하지. 법이 범죄자한테 관대하다고 느끼는 제도가 촉법소년이나 공소시효제도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형성 배경 이런 거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법치주의 시스템 자체가 입법자의 입장에서 표현한 거기 때문에 법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합리주의적이고 공리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분석해서 시스템화했다고 설명을 해요. 자, 그래서 좋다. 150페이지 정리 들어가는데 작가가 이야기하는 건 요약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헌법 질서에 내재한 인본주의와 공리주의는 앞서 냠냠이 얘기한 형벌에 대해 필요 최소한의 관점으로 접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네, 거야. 그쵸. 그래서 최소한. 아무리 범법자라 할지라도 그래서 법이 인간 사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선이라면 법이 이 책의 제목같이 네. 형벌은 사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악의인 것이다 라고 정리한다는 거지. 그렇죠. 최소한의 악이다. 그리고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형벌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거니까 그렇게도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그 사형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명을 쓸 수 있다라는 것처럼 굉장히 좀 보수적인 접근이긴 해. 보수적인 법이 사실 것 인간 본연에 대한 존엄성을 가져가기 때문에 네. 인간을 아무리 흉악 범죄자라 할지라도 강하게 다스린다는 거는 아니더라고. 이 책을 읽으면서 알 수 있었던 거. 너도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나는 개인적인 감정에서는 그죠. 감정적으로 감정이입이 돼버리니까. 맞아요. 진짜 막 한두 살 난 아기들 때려가지고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진짜 뭐 말할 수도 없지만 그러니까 재판 사례 보면서 분노할 때 많잖아요. 많지. 근데 이 책을 읽고 헌법에서 나왔고 법치주의 혹은 뭐 그러니까 왜 그렇게 공리주의까지 접근하는지 그걸 알려주니까 그나마 그 그치, 부분에서 이해는 돼. 하지만 공감은 어려워. 근데 맞아, 그 부분은 문윤석 판사도 앞서 우리도 설명했지만 계속 그런 부분들 네. 막 다들 분노하고 맞아, 왜 맞아. 이렇게 도대체 안 합니까라고 네. 아마 끊임없이 질문 들어갈 거야. 네. 이 책을 읽었다고 맞아. 한들. 그쵸. 그래서 곳곳에 우리는 인간이어서 우린 사람이어서 감정이 있다. 그렇지. 이 법치주의 시스템이 놓치고 있는 한계에도 자, 결국 앞서 말한 거랑 비슷한 결인 인간의 편향, 인간의 감정이 법치주의 시스템엔 빠져 있다. 자연스럽게 연결해봤다. 설명합니다. 냠냠이가. 자, 네. 151페이지에 법치주의 시스템이 놓치고 있는 것들로 연결이 된다는 거지. 법치주의가 인간의 감정을 놓치고 있다고 보는 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고 쓰여 있어요. 156페이지인데요. 근대적 형법을 만든 이들은 대중의 법 감정에 대해서 그리 우호적이지 않았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근대형법의 아버지로 불리는 체사레 베카리아는 범죄와 형벌 서문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매하고 흥분자라는 군중과는 거리를 두고 오직 공공복리의 담당자들을 위해 썼다라고 선언한다. 오, 좋아. 감정과는 일부러 거리를 두었다는 거죠. 이 음. 법을 최초의 근대 형법으로 만든 이들을.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법치주의의 시스템이 인간의 감정과는 거리를 두고 일부러 뭐라고 해야지? 억제? 네. 한 하려고 것이 했는데 그게 아쉽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계속 아쉽다. 저자는. 결국 재판도 사람이 하는 거고. 그렇지. 153페이지에 그런 설명의 부연으로 시스템이라고 말하지만 그 안엔 사람이 있다라고 썼고 네. 저자가 주장하기를 법을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그 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도 사람인데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환경 입장 주관에 따른 편향이 있고 법관도 포함이겠지. 그런 자신의 편향을 과소평가하는 편향마저 가지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완벽하게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인간은 없다. 맞아.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사실 궁금해. 이 문윤석 작가, 문윤석 전 판사가 어떤 판결들을 했었는지 맞아, 맞아.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죠, 궁금함이 그죠. 생기더라고. 법치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하시고 경험도 많지만 이런 과연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판결들이 있었는가에 했었는가. 대해서는 네. 근데 굉장히 확고한 것 같아요. 꼭 그거를 한두 개의 판례를 가지고 굉장히 뭐 인간적으로 하셨네 이런 의미는 아닌데 전반적으로 그냥 궁금할 어떤 수 마음가짐으로 접하셨는지가 어. 책에 나온 것과 실제 행동이 일치하는가? 뭐 일치까지 아니더라도 방향성이 맞는가? 비슷한가? 되게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법은 인간 위에 군림하는 신탁이 아니다. 음흠. 법은 인간을 위한 도구이다. 법은 인간의 평화와 질서 유지를 위해 기능을 해야 한다. 라고 159페이지에 쓰여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분의 말씀을 한 번 더 옮기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금 내 답답함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하거든 나는. 대체적으로는 지금의 시스템이 최선이고 아직도 나은 대안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손쉬운 대안을 찾는 것은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이고 정리하면 정의가 강처럼 넘치지만 위험한 사이다 사회보다는 그러니까 사이다 같은 시원한 사회보다는 분통은 터지고 답답하지만 안전한 고구마 사회가 낫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시더라고. 결국은 보수적인 입장에서 네.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네. 자, 3부의 마지막 컨텐츠는 뭐다? 성폭력. 음. 성폭력은 자유에 대한 죄. 자, 무거운 주제죠. 1부 사형제, 2부 자살, 3부 성폭력. 네. 아, 성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법적인 논리로 접근을 하면 163페이지 강간죄 보호 법익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라고 한다. 네. 그래서 이게 뭐냐? 강간이란 건 누구와 섹스할지, 언제 할지, 어디서 할지, 어떻게 섹스할지에 대해서 그런 자유를 침해하는 죄라고 하더라고. 자기 결정. 이게 이제 법적으로 해석하는 네. 혹은 접근하는 단죄하는 어떤 논리들인 것 같고. 이 챕터에서 충격적이었던 게 성폭력 관련 강간죄의 이름이 1995년까지 정조에 관한 죄라는 형법의 항목으로 유지가 되었다. 그렇지. 네. 정조라는 그 단어가 그러니까. 뭐 조선시대요 뭐요? 약간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요 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게 나중에 강간 추행죄로 개정됐다고 하는데 여기 일제강점기면 20세기 초거든? 근데 여기 조선시대면 15세기까지 가. 조선시대 얘는 진짜 빠른 거야 그러면. 근데 심각한 거는 95년도에 개정됐대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상 요즘 정조라는 말 거의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95년도까지 이런 죄로 단죄했다는 거. 너 정조를 지켰냐 안 지켰냐? 그러니까. 로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좀 새롭게 봤던 것 같고. 그리고 정조라는 말을 많이 썼던 것처럼 그것보다 더 과거에 1955년에는 현역 장교가 70여 명의 미혼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이 사람한테 무죄를 선고했대요. 그 당시에는 인식이 강간을 한 사람보다는 정숙한 여인한테만 이 죄를 정조만을 보호할 수 있다. 있다. 그러니까 그 남성과 관계를 맺었던 70여 명의 여성들은 정숙한 여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죠. 예, 판결을 한 거죠. 근데 이건 1955년이니까 그래 뭐 그쵸? 진짜 지금 봐도 말이 안 되지만 그때는 그랬다고 하면서 그래서- 저자도 이제 흥미로운 사건이라고 언급을 네. 하고. 근데 사회 인식이 이때도 여성이라는 성에 한해서 정조를 지켜야 한다라는 게 굉장히 편향된 생각이었고 이게 근래에는 많이 근데 달라졌다고 이제 하지만 165페이지에 남성들에게 불공정한 점도 있다고 지적을 그쵸. 하는데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앞에서도 명명했잖아. 그러면서 강간죄의 대상은 여성으로만 한정했다는 거야. 과거의 형법 조문들이. 부녀라고 적혀 있었죠. 그러니까.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남자도 성폭기 당할 수 당할 수 있죠.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예 우리 사회에서 법에 명시를 안 했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이게 드디어 언제? 2012년에. 그렇지. 얼마 안 됐네요, 진짜. 부녀 대신 사람으로 오. 개정이 되었다. 네. 그러니까 남성도 강간죄 대상이 됐던 게 불과 10년 전인 거야. 네. 그렇죠. 10년 됐네요, 진짜. 이런 것도 모르지만 알아봅니다. 네. 알았습니다. 갑니다. 넘어갑니다. 자, 4부
가겠습니다. 공정도 공존을 위한 것이다. 자, 책의 1, 2, 3부를 달려 4부까지 왔는데 네. 4부에서 이제 공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네. 우리에게 익숙한 샌델 교수도 언급을 한다. 존 롤스의 정의론과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존 롤스의 정의론에 대한 설명을 해줘요. 설명부터 시작을 한다. 네. 그치? 시작을 해요. 공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네. 그러니까 저자가 공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존 롤스를 가장 먼저 언급한 이유가 사전에 정의를 해. 롤스의 정의론만이 정답이라는 건 아니야. 이 공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비판과 새로운 이론도 제기되고 있지만, 그렇지만 롤스의 정의론을 이야기하는 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근대적 혹은 민주적 헌법 체계를 갖춘 국가들의 추구하는 평등 개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 평등은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이겠지. 이 두 가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롤스의 정의론을 이야기한다는 거지. 이 문유석 작가가. 일단 그러한 사전적인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고, 네. 그리고 정의론의 핵심을 롤스는 두 가지로 꼽았다. 그 두 가지가 뭐다? 무지의 베일 그리고 그리고 최소수혜자 배려. 그래. 그 문장을 이으면 사람들은 무지의 베일 속에서라면 최소수혜자에게도 이득이 되는 사회계약에 합의할 것이다. 그렇지. 그래서 무지의 베일이 뭐다? 무지의 베일은 사람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배경이라든지 상황 같은 지위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한 상황인 거죠. 이 상태에서 내가 부자일지 아니면 거지일지 혹은 내가 어떤 사람일지 모르는 상태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 상황에서 있지. 사회적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이런 선택지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최소수혜자한테 좋은 결과 이득이 와도 합의할 수 있다. 그렇지. 이렇게 설명을 그러니까 합니다. 서로 다 같이 모르는 상태라는 라면은? 것에 대한 공정하다고 느끼는 부분. 책에서 최소수혜자 배려를 위한 예를 조치들이 드는 그러니까 건? 차등원 측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렇지. 더 음. 많은 사람에겐 더 많은 세금을. 예를 들어 누진세처럼. 세금을 네. 예로 들 때. 네. 그래서 소득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평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최소수혜자들에게 포커싱을 해서 빈부격차를 줄이고 복지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맞아. 그리고 여기서 빼놓으면 안 되는 게 199페이지 무지의 베일 외에도 한 가지 더 가정을 덧붙이는 게 뭐냐면 각각의 개인들이 합리적이면서도 상호 무관심하다는 가정이 꼭 들어가야 돼. 그런 네. 전제가.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보면, 예를 들면 사촌이 땅을 사서 배 아프다는 말처럼 남이 더 잘 되는 걸 지켜보는 고통이 내 이익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만족을 상쇄해버리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한 30을 받고 100 중에서 70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시기심 때문에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웠다면 0대 100이나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미 이득을 얻어도 나보다 더 큰 이득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내가 배 아파서 이거는 합의할 수 없어가 그치. 된다는 거지. 그래서 상호 무관심이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다는 가정을 롤스가 그쵸. 하고 있다. 정의론에서. 이게 그럼. 굉장히 좀 중요한 개념. 남이 뭘 가져가든 그렇지. 그런 그래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롤스의 정의론에 따르면 선택지는 두 개밖에 없는 거야. 무조건 50대 50 반반을 나누든지 아니면 운에 맡겨서 동전 앞뒷면처럼 100대 0, 0대 100으로 가자는 거지. 근데 현실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최소 수혜자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예시로 타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다라는 것이 어떠한 사람들에게 플랫폼으로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최소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택시기사들에게 자유의 침해를 준다는 거죠. 그렇지. 생존권의 침해. 맞아, 맞아. 네. 그로 인해서 그들의 생존권에 침해되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에 위법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내렸고, 또 다른 예로는 안마사 사건. 그러니까 안마사에게 시각장애인들만 안마사의 라이센스를 딸 수 있다는 거. 네. 그것도 이것도- 위법하지 않냐고 일반인들이 문제를 제기한 거지. 이거 좀 이기적인 건가? 꿈이 내가 안마사야 막.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럴 수 있어. 시각장애인이 아니라서 못해. 이래서 이런가? 음. 근데 이들에게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들을 우대하는 조치는 필요하다라는 것이 실제로는 합헌으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개념적으로는 우리 일상에선 그런 거 아닐까. 결국 지하철에서 노약자석 혹은 임산부석에 그래. 대한 배려 그쵸. 같은 거지. 사회적 그쵸. 차원의 배려. 그쵸. 일부 소수 인원을 위한. 그 정도로 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뭐 간단하게나마 다 드리진 못했지만 네. 롤스의 정의론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선이 분명히 있다는 거. 네. 이게 완벽하지 않고, 설명이 웃긴데 좌파가 보기엔 너무 우파적이고 우파가 보기엔 너무 좌파적이래. 그래서 비판받는다고 하더라고. 맞아. 그런 설명을 문윤석 작가의 개인적인 견해로 네. 설명을 드리고, 네. 역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또 비판적인 의견을 가져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 중에 하나인 마이클 샌델 네. 또 이런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한다는 거. 롤스의 제자인 마이클 샌델은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롤스가 주장하는 거는 너무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이고 가치 판단 자체를 회피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해요. 샌델이 말하는 거는 인간한테는 추구해야 되는 옳은 행동, 옳은 행동이 있다. 네. 그것이 뭐다? 미덕이 그렇지. 있다.
있다. 그래서 정의의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는 미덕을 중심에 두지 않는 것은 공허하다고 본다. 그러니까 공동선을 그 중이에요. 추구해야 된다라고 강조한다는 거지. 그래서 공동체주의, 공동선을, 미덕을 추구하면서 이론을 정립했는데 문유석 저자는 롤스에 대한 이 경제학 모델을 설명하듯이 냉정하게 논지를 펴고 있는데 그에 반면에서 샌델이 하는 주장은 더불어 살자라고 앞뒤 논리가 없는 감성파리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대한 가치 중립적인 어떤 논리를 치밀하게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첨언을 했습니다. 난 사실 근데 여기서는 개인적으로 샌들의 의견에 동조해. 그러니까 여기서 공동체주의라는 혹은 공동선을 추구하는 게 인간 본질이다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고 공동선 혹은 공동체주의를 가져야 한다라는 방향성을 제기한 거잖아. 나는 이러한 큰 방향성 혹은 거대 담론에는 난 동의하는 바야. 저도 한편으로는 뭐 다 같이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존 롤스의 개념이 너도 나도 서로 관심 없다라는 대전제. 자, 그래서 정의론 정리하면 현실에선 정의를 찾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204페이지. 그래서 왜냐하면 정의론의 그 전제 조건도 현실적이기 힘들고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말하는 그 공동선도 이 요구하기가 미덕, 어려워. 네, 미덕, 정신적인 문제를 요구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죠. 이렇게 보면은 정의가 되게 정의롭기 힘드네요. 뭐야? 어렵네요. 어렵네요. 네. 205페이지. 네. 마지막 정리. 자, 자유가 사회를 견인하되 그 속도가 누군가를 낙오시켜서 쓰러지게 만들지 않도록 평등히 제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무조건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시기가 아니라면 멈출 줄도 아는 것이 진정한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 정말 어려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한다는 거. 앞에서 펭수가 이야기했던 타다 기사 분들이라든가 네. 안마사에 대한 시각장애인분들 그런 것들에 대한 포함이겠지.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네. 자, 그 다음 4부에서 다루는 가장 메인한 주제, 우리가 바라는 공정한 지옥, 시험에 대한 예가 든다. 네. 보통 공정이랑 같은 선상의 평등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저자 같은 사례 중에 하나가 저희가 기업이 신입사원 뽑을 때 한참 전에는 스펙 높은 사람 줄서기에서 뽑고 네. 혹은 뭐 이력서 걸러서 뽑고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누구 자제분이라고 해서 블라인드로 뽑고 낙하산이라고 하죠. 넣어주고. 그런 거를 했던 행위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회는 불공정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그쵸. 그러니까 다 똑같이 같은 선상에 놓고 기회 줘야지 평등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난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시각을 좀 달리해서 만약에 시험을 볼 때 이렇게 같은 선상에 두고 무한 경쟁 구도로 하는 게 과연 공정한 것인가 그런 화두를 던집니다. 211페이지에 지금 냠냠이가 얘기해줬던 질문을 던지는데 내가 기업주라면 우선 왜 시험 점수에 따라 사람을 채용해야 하는가라는 질문부터 던질 거다. 기업주 입장에서는 기업의 이윤극대화가 최대 관심사인데 실제 이렇게 시험 점수에 따라 뽑는 게 맞아? 라는 질문을 해본다는 거고 저자의 생각은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공채 시험은 기업주 입장에서 로또 긁기나 다름없대. 그렇지. 그러니까 진짜 시험 점수 좋다고 얘가 진짜 우리 일 회사 와서 잘하고. 가장 일 잘하고 가장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한 말일 수도 있지만 금수저한테 기회를 주고 금수저를 뽑아서 그 금수저가 가져올 이득을 많은 취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가져오는 게 이득이지 않을까. 수능 이야기도 앞에서 하면서 어떤 시험 점수라는 자원에 의해서 분배되는 것이 우리나라가 시험 근본주의라고 부를 수도 있고 이것이 시험 점수라는 게 어떤 소속된 집단에 편향돼서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고 단지 노력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노력 근본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따라서 채용을 했을 때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억지로 기업에 요구하는 공공성의 논리로 그것을 채택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방금 팽숙이 말한 부분은 218페이지의 작가의 말로 받으면 그러니까 노력도 능력도 그 자체로 당연히 보상받아야 되는 가치가 아니라 실제 우리 사회에서 의미 있게 보상받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한 발 더 나아가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 글쎄 나는 아직 이 말이 100% 받아들이기 힘들어. 그러니까 노력이라는 능력은 난 충분히 능력이라고 보거든. 이건 아무나 해낼 수 없는 거라고 봐. 왜냐면 그 자체도 능력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나는 아직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 일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꾸준함이라고 하잖아. 끈기. 이런 것들은 나는 현대사회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가치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 물론 내 개인적인 생각.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노력 혹은 끈기 혹은 꾸준함이라는 것이 이러한 무한경쟁 체제에서 경쟁근본주의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가치 중에 하나지 않을까. 그것도 탤런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심삼일이란 말을 괜히 하는 게 아니듯이 새해 벌써 1월 지금 초인데도 네. 이미 다이어트에 대한 계획 운동에 대한 계획 무너진 분들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을까? 그쵸,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노력을 넘을 만큼 어떤 사회적인 배경이나 지식, 환경이 더 크게 영향을 먹기 때문에 그렇지. 그 기업의 이윤 창출에 있어서 응. 지금 그 설명을 하는 거지. 네.
그래서 그 노력이라는 결과가 과연 내가 뭐 실제? 24시간 잠을 안 자는 로서 노동력을 취한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그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노력은 한정되어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밤을 새겠습니다라고 해도 근면성실이 제 유일한 무기입니다라고 해도 안 돼. 너는 우리 회사에서 8시간밖에 하루에 일을 못해. 라고 제한이 되는데 그럴 경우엔 당연히 동일한 8시간이 주어졌을 때 지식이 더 뛰어나거나 탤런트를 가진 사람에게 기회를 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국가에서 억지로 제한하는 거잖아요. 네. 블라인드 채용을 해라. 학교를 보지 말고 학벌을 보지 말아라. 라는 것이 사회적인 공공복리를 위해서 기업이 행해지는 거지 자유의지로 의무는 하는 아니죠.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제 저자가 여기까지 얘기하는데 219페이지에 완벽하게 공정한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 네. 기업 입장에서 필요한 노동력의 수는 당연하게나마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게 기준이고 잉여 인력은 죄악이고 정규직이란 있을 수도 없고 노조도 있을 수 없어. 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해서는. 그치. 그래서 이는 모두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장치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지. 그리고 역시 해고까지도 자유로워야 돼. 자, 이것은 기업의 입장. 열심히 일할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잡지 못한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야. 해고를 할 수 있는 자유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하면 자, 저자가 물어봐. 어떤가? 완벽하게 공정하지 않은가? 어떠한 특혜도 반칙도 기득권도 불로소득도 없다. 그렇지만 반문한다는 거지. 자, 그런데 이런 사회에 살고 싶냐는 거야, 너희가. 그치. 물론 이게 극단적인 가정이라는 걸 전제해. 그렇지만 이런 사회에서 진짜 살고 싶냐? 저는 그렇죠. 아닙니다. 근데 저는 아닙니다. 이슬은 발을 뺍니다. 갑자기. 221페이지에 헌법이 추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핵심 가치는 결국 인간의 존엄성이다. 다시 돌아와. 네. 일부의 존엄성. 그래서 이런 자유와 평등도 그러한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수단이다. 그렇지. 그래서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등해야 하고 공정해야 한다라는 거죠. 좋다. 계속 돌고 도는 이야기죠. 그리고 222페이지 넘어와서도 그렇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경쟁을 일정 수준에서 제한하는 장치들이 발전한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경쟁도 경쟁 근본주의도 무한 경쟁도 결국은 존엄성. 인간다운 삶, 존엄성 이러한 가치들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거. 좋은 옳소, 얘기야. 옳소. 아, 멋있어. 이렇게 옳소. 보니까 헌법이 너무 멋있는 가치더라고. 맞아. 단체 교섭권, 노조에 대한 것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건데 이것이 계속 상충하잖아요.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기업과 노조의 입장이 계속 상충하고 오히려 갑질 노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일부 나올 수 있지.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니까. 굉장히 이게 법으로는 확고하지만 현실에서는 계속 갈등이 야기되어진다. 정말 현실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저성장 사회로 접어들면서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은 가혹해진다. 뭐 이거 맞는 얘기지.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작은 기득권조차도 우리 사회가 이제 용납할 수 없는 거야. 용납해서도 안 되는 거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의 불공정을 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한 경쟁만이 정의라고 착각하는 것도 곤란하다고 저자가 주장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시정해야 어쩔 수 되는 없긴 건 해. 해야 이 되지만 사회가. 네. 그거의 답이 해결안이 무한 경쟁은 아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오히려 공정한 지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공정 역시도 결국에는 공존을 위한 수단 중에 하나라고 주장하는 게 나름 일리 있다고 들렸어. 그러니까 공정이란 게 뭐냐? 왜 공정해야 되느냐가 결국은 우리가 공존하기 위해서다. 좋은 코멘트였던 것 네. 같아요. 사회니까. 자, 마지막으로 언더도그마 짧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신조어라고 일단 설명을 하고. 신조어예요. 실질적인 평등에 대한 반발로 젊은 층이 주로 품는 생각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약자는 선하고 강자는 악하다라는 인식의 오류 개념을 설명하는 말이 그렇지. 언더도그마입니다. 네. 약자는 무조건 선해. 네. 그리고 강자는 야, 쟤는 나쁜 짓 해서 저렇게 뭐 강해졌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류라는 거지. 그게 오류. 그게 2011년 마이클 프렐의 저서 언더도그마에서 처음 인용된 말이라고 소개를 한다는 거. 나 네. 처음 들었어. 저도. 그러니까 주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부자들이나 잘 나가는 기득권층이 악역으로 나오는 그런 문화 케이스들. 콘텐츠. 네. 왜 이러한 언더도그마 같은 현상이 일어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231페이지에는 재벌들은 자칫 사회에서 심각한 해악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로 오히려 부유층, 사회 지도층에 대해서는 더 큰 잣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설명을 합니다. 강자와 약자의 범죄는 규모조차도 격차가 큰데 예를 들어서 소매치기랑 수천억 대 횡령을 한 사람의 비교를 하는 것도 동일하고요. 단지 술을 먹고 싸움을 하는 사람과 가습기 살균제로 수십 명의 영유아를 목숨을 잃게 하는 경우를 봤을 때
어떠한 개인이 사회적 약자가 저지르는 범죄의 크기와 사회적 지도층 아니면 기업이 저지르는 범죄의 크기는 규모적으로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다. 이 부분 정리하면 언더도그마를 저자가 여기서 끌고 온 이유를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결국 평등에 대한 개념과 가치를 이야기하고 싶어서인데 233페이지에 그러니까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비로소 그 사회를 평등하다고 부를 수 있고 모두에게 똑같은 분배를 하자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모두를 부자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도 아니다. 이런 전제가 있어. 그래서 언더도그마에서 부자를 혐오하거나 강자를 혐오하는 것 혹은 그것의 반대급부로 약자를 혐오하게 되는 것 뭐 이러한 사회 약자 현상들이 결국은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대전제로 이를 위해서 법 앞에서의 평등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에 의한 평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 그래서 이러한 예로 대한민국 헌법 제34조를 인용했다. 네. 이걸 다 읽어드릴 수는 없어. 네. 34조가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 근데 가장 먼저 나온 게 이거야.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음. 그렇지. 이 정도만 읽어드리고 궁금하시면 녹색창에 34조를 찾아보세요. 네. 법에 의한 평등. 좋아요. 그래서 언더도그마로 시작해서 법에 의한 평등까지 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공지능 한마디만 하고 넘어갈까요? 네. 인공지능 시대에 왔을 때 우리 인간들의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서 노동의 개념이 지금과는 훨씬 달라질 거라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로봇 그리고 인공지능이 대체해줄 거니까. 네. 그러면서 미래에 획기적이고 두드러질 직무 중에 타임뱅킹?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우리 다른 책에서 했었지. 마우르기엔 교수 2030 추계 전환인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추계 전환인가? 이거 그러니까 노동력 혹은 이제 잉여 시간이 되잖아. 음.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없을 때 대전환의 시대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대체하는 거야. 어. 봉사 시간으로 내가 가지고 싶은 재화 음. 혹은 보상을. 내가 맞지? 봉사활동을 해서 그 공동체 내에서 신용 포인트를 쌓은 뒤에 만약에 나도 어떠한 도움이 필요할 때 그 포인트를 또 쓰는 그렇죠. 형식인 거죠. 타임뱅킹도 그래서 얘기하고 네. 인공지능에 대한 파트를 넣은 이유. 이런 급변하는 미래에서 인간이 공유하는 곳에서 찾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뇌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인간의 뇌는 변하지 않는 거죠. 아무리 인공지능이 두드러지는 테크놀로지라고 한데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뇌는 예전에 동굴에서 원시인 시절에 쓰던 그 뇌와 거의 발전 없이 가깝기 때문에 우린 뇌를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인간은 어떤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고립이 돼선 안 되고 혼자서는 생존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미래 사회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돕고 가치를 재발견하는 미래 사회를 이루어야 한다 하면서 타임뱅킹 얘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서 둘이 얘기해줬던 걸 첨언하면 결국 로봇과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하고 발달한들 과연 우리의 엄마와 친구를 대체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던진다는 거. 그래서 대체할 수 없다. 그런 감정적인 것들, 행복에 관한 것들. 그러면서 뭐 대단한 직업이 생겨야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지. 그리고 247페이지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미래 사회의 평등에 대한 부분도 결국은 다시 한번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시작해야만 네. 그러한 토대를 이룰 수 있다라고.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미래 사회의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게 될 것이고 대부분의 인간들이 직업을 잃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인간의 사회가 존속되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서로를 도와야 하는 국가 또는 관계라는 사회 속에 속해져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등 또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이 계속 우리에게 중요한 키워드로 남을 그치. 수밖에 없다. 그러한 중요성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의 평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 네. 인공지능 파트에서.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책을 1, 2, 3, 4부로 이야기해봤다. 네. 그래서 248페이지에 이 책의 에필로그에서 어떻게 정리하냐면 나 이 한 줄이라고 봤어. 문수석 작가가 이 책을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개념이나 제도보다는 사고방식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1, 2, 3, 4부로 썼다고 생각이 들고 네. 그 존엄성을 법적인 테두리 혹은 법적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네. 그런 것들을 여러 판례나 사례 혹은 역사적 팩트들로 풀어냈다는 네. 거. 그래서 아무래도 법에 대한 용어들이 많이 쓰이다 보니까 우리가 좀 일반적이지 않게 더 더듬었다 평소보다. 맞아. 그런 건 조금 양해를 네, 부탁드리고, 양해 부탁드리고. 항상 양해만 부탁드려. 자 그렇긴 하지만 문석 작가의 최소한의 선의 정리해봤습니다. 네. 한마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그냥 통념적으로 생각했던 자유 또는 헌법,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고 법을 마냥 우리가 보수적이라고 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다. 네. 냠냠.
저도 왜 도대체 법이 범죄자들한테 관대하지? 이런 거나 아니면은 난 뭐 그런 거 자살할 자유 혹은 사형에 대한 것들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그 논지에 대해서 헌법을 배경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줘서 좋았고요. 그럼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어서 특히나 이제 법에 대해서는 개념이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 쉽게 풀어서 써서 이해가 잘 됐습니다. 좋다. 네. 우리가 4년 방송 만에 법이라는 테마는 처음 다뤘던 것 같고 앞으로도 얼마나 다룰지 모르겠지만 역시나 흥미로운 분야고 아직도 잘 모르겠다. 네. 사실 뭐 이거 읽는다고 우리가 헌법을 전반적으로 다 이해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 하지만 그 근간에 우리나라에서 한 20년 정도 일했던 전 판사의 이야기로 혹은 본인의 경험을 총망라해 봤더니 우리나라 헌법 기저에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을 깔고 있구나. 혹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들어봤어. 좋네요. 우리 그렇게 모두는 생각해요. 존엄하다. 존엄하다. 존중해달라. 그런 결론을 가져보고 네. 앞서 지금 냠냠이도 정리해서 말해줬지만 자살이라는 네. 테마에서 네. 그러한 부분은 본인이 설명하는 것도 짜증나고 책 한 권을 풀어내서 써도 부족하다. 부족하다라고 한 것을 나는 한 권으로 써줬으면 좋겠어. 오. 앞으로는 좀 그런 어, 짜증 이제 안 낼 하나의 테니까. 분야에 깊게. 어. 일반인들이 그래도 알아들을 수 있게 그쵸. 쓰실 거 아니야. 그쵸. 앞으로는 이분이 몇 권의 책을 더 쓰실지 모르겠지만 작가님 듣고 계시죠? 도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작가의 대한 도전. 호기심과 어떤 독자로서의 필요 요청드린다. 호기심으로 말씀드리면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책은? 다음 책은 거꾸로 읽는 세계사 유시민 작가입니다. 네. 다음 별에서 만나요. 안녕. 라이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